늦은 가을밤 서울 강남의 낡은 아파트 14층. 형광등 불빛 아래 김노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천천히 사인하세요. 막내 아들 김민수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다. 그의 손은 아버지의 등을 다정하게 쓰다듬었지만 눈빛만큼은 유언장 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78세 김노인은 평생 시장 좌판에서 구운 땀으로 모은 전 재산, 강남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을 합쳐 약 15억. 그 무게가 지금 볼펜 끝에 실려 있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아버지, 제가 언제 아버지 곁을 떠난 적 있습니까? 형이랑 누나는 연락도 잘 안 하잖아요. 민수의 말에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큰딸 정숙은 남편 사업 실패 이후 자기 살기 바빴고 둘째 아들 철수는 지방으로 내려가 연락이 뜸했다. 곁을 지킨 건 막내뿐이었다. 사각사각. 볼펜이 종이 위를 스쳐갔다. 그 소리와 함께 한 가족의 운명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뭐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터져나온 큰딸 정숙의 비명에 민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누나, 아버지 결정이세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15억을 혼자 다? 민수야, 그게 말이 되니? 아무리 내가 옆에 있었어도 그렇지. 그럼 누나가 아버지 모시지 그러셨어요? 형은요? 저만 여기서 고생했다고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인지 죄책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이틀 후 좁은 거실에 세 남매가 모였다. 김노인은 소파 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아버지, 정숙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52년을 살면서 가장 억울한 순간이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며 자식 키우느라 정신없었고 남편 사업이 기울면서는 파트타임 일까지 뛰었다. 부모를 자주 못 찾아뵌 게 죄라면 죄였다. 딸아,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지의 결정이다. 아버지는 민수만 믿으시는 거예요? 침묵. 둘째 철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그는 10년 전 지방에 치킨집을 차렸고 그곳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부모를 자주 찾아뵙지 못한 건 거리 탓도 있었지만 솔직히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였다. 형, 누나, 제가 아버지 끝까지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그렇게 할 것처럼 보였다. 정숙은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다. 알았어요. 아버지, 후회하지 마세요. 문이 쾅 닫혔다. 철수도 무거운 한숨과 함께 자리를 떴다. 거실엔 아버지와 막내만 남았다. 민수야, 네, 아버지. 내가 정말 끝까지 날 지켜줄 거지? 민수는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다. 당연하죠. 제 목숨보다 소중하신 분인데요. 김노인은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상속 등기가 끝난 지 2달째. 아버지, 식사하세요. 닭. 민수가 내밀 건 편의점 도시락이었다. 김노인은 플라스틱 용기를 내려다보았다. 한 달 전만 해도 따뜻한 집밥을 차려주던 아들이었다. 민수야, 요즘 밥을 안 해주는구나. 아, 제가 요즘 좀 바빠서요. 아버지, 이게 더 편하시잖아요. 데우기만 하면 되니까. 변명 같은 말투. 김노인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괜찮은 척했다. 그래. 내가 바쁜 거야. 하지만 변화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아버지, 이번에 사업 좀 해볼까 해요. 사업? 무슨 사업? 음식점이요. 요즘 대박나는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초기 투자금만 있으면 떼돈 번다니까요. 김노인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으려고요. 뭐? 김노인은 벌떡 일어났다. 78년을 살면서 빚이란 건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 평생 현금으로만 살아온 사람이었다. 민수야, 그건 안 돼. 이 집은 내 거지만 아버지가 살고 시잖니. 아버지, 걱정 마세요. 사업만 잘 되면 이자 갚고도 남아요. 그리고 이제 집은 제 명의잖아요. 그 말에 김노인은 할 말을 잃었다. 맞다. 이제 이 집은 법적으로 민수 것이었다. 민수야, 아버지, 제 사업 안 믿으세요? 제가 언제 거짓말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들어가기 시작했다. 김노인은 그 변화를 느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해라. 그날 밤 김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가슴 속엔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짐 싸세요. 3개월 후 민수는 아버지 방문을 벌컥 열며 차갑게 말했다. 뭐라고? 아버지, 방 좀 비워주셔야겠어요. 세입자 들어와요. 김노인은 귀를 의심했다. 아들의 표정에는 미안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민수야, 농담이지? 무슨 농담이요? 사업 자금 더 필요해서 월세 놓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작은 방 하나 쓰시면 되잖아요.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야. 내가 상속받았어도 아버지를 내쫓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내쫓는 게 아니라 방 하나만 쓰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김노인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에는 효심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짜증과 불편함만이 가득했다. 민수야, 넌 정말... 됐어요. 아버지가 싫으면 요양원 보내드릴게요. 거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뭐, 요양원? 네, 요즘 좋은 데 많아요. 아버지 또래분들도 많고 간호사들이 다 돌봐주고 여기서 저랑 계속 부딪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요. 김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78년을 살면서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가 정말 내 아들이냐? 아버지, 감정적으로 그러지 마시고요. 저도 제 인생 있어요. 이 집으로 대출도 받았고 세입자 구해야 이자라도 갚죠.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내 사업한 건데 이게 대가냐?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누나? 나 민수야. 아버지 좀 모셔가. 여기 있기 힘드시대. 민수 그 새끼가! 철수는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다. 정숙의 거실에 모인 3사람. 아버지는 소파에 기진맥진한 채 앉아 있었고 두 남매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철수야, 진정해. 아버지 놀라시잖아. 하지만 정숙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창피해서. 김노인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었다. 창피해요? 아버지가 왜요? 잘못한 건 민수예요. 정숙은 아버지를 꼭 안았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버지의 등이 느껴졌다. 3개월 사이에 10kg은 빠진 것 같았다. 누나,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변호사 찾아가자. 그래, 이건 명백한 사기야. 아버지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은 거라고. 두 남매는 다음날 바로 법무법인을 찾았다.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50대 중반의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몇 달간의 일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다. 증거가 있습니까? 피고인이 아버님을 학대했다거나 방임했다는? 사진이요. 아버지가 얼마나 야위셨는지 보세요. 그리고 이거 편의점 도시락 영수증이에요. 집에서 밥도 안 해드렸어요. 이것만으로는 약하지만 충분히 싸워볼 만합니다. 특히 상속 당시 아버님이 정신적으로 온전한 판단을 하셨는지 피고인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쟁점이 될 겁니다. 철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승산 있습니까?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상속 재산의 일부는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법적 싸움을 넘어서 가족 간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정숙과 철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상관없어요. 동생은 이미 끝났어요.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오원고 측 증인 김정숙 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정숙은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다.
건너편에는 민수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친남매입니다. 저는 큰딸이고 피고는 막내 아들입니다. 원고 측은 피고가 아버님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재산을 독차지했다고 주장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민수는 아니, 피고는 겉으로는 아버지를 모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재산만 노렸습니다. 상속받고 3개월도 안 돼서 아버지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이해 있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내쫓은 게 아니라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려고 한 것입니다. 피고는 사업 때문에 집에서 아버님을 제대로 돌볼 수 없었고 요양시설을 알아봤던 겁니다. 유양시설이요? 아버지는 멀쩡하셨어요. 병도 없으셨고 혼자 생활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으셨다고요.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피고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죠? 네, 재판장님. 사업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실패했습니다. 현재 부동산은 경매 직전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법정이 술렁였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다음 증인은 김노인이었다. 78세의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그 모습에 방청석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이들이 있었다. 증인 피고에게 재산을 물려주실 때 자발적인 결정이었습니까? 김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자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김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수가 내 곁을 지키는 게 효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진짜 효심은 말을 잇지 못하고 김노인은 흐느꼈다. 판사도 방청객도 모두 침묵했다. 민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아버지께, 그리고 형, 누나에게. 하지만 그 사과는 너무 늦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은 숨죽인 듯 조용했다. 피고 김민수가 상속받은 재산 중 70%는 원고들에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쿵.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또한 피고는 아버님께 지난 1년간의 생활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장의 선고는 계속되었지만 민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법정 밖. 정숙과 철수는 아버지를 부축하며 나왔다. 민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형, 철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누나, 정숙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 김노인은 잠깐 멈칫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제 넌 내 아들이 아니다. 그 말 한마디에 민수는 무너졌다. 법정복도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판결 후 1년. 민수는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는 자신의 것이었던 15억짜리 집. 이제는 남의 손에 넘어가고 자신에게 남은 건 5억 원의 빚뿐이었다. 사업 실패, 판결로 인한 재산 분배, 대출 이자. 모든 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민수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오랜만에 듣는 형의 목소리였다. 형, 철수는 민수를 피하지 않고 다가왔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뭐? 어제 저녁이었어. 편하게 가셨어.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다. 아버지! 아버지! 장례식은 모레야. 올 거면 와. 안 올 거면 말고. 철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민수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다. 시장에서 평생을 일한 김노인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았다. 좋은 분이셨는데. 딸이랑 둘째 아들이 잘 모셨다던데. 막내는 어디 갔대? 조문객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정숙과 철수는 묵묵히 조문을 받았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민수였다. 그는 초췌한 모습으로 입구에 서 있었다.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정숙이 그를 발견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잠시의 침묵.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들어오지 마. 민수는 그 의미를 알았다. 그는 멀리서 영정 사진만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미소. 그 미소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게 실감났다. 아버지. 민수는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절을 했다. 장례식장 입구,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발걸음을 옮기는 민수의 뒷모습은 너무나 쓸쓸했다. 3년 후, 강남의 그 아파트는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다. 정숙과 철수는 판결로 받은 돈으로 아버지가 원하셨던 일들을 했다. 시장 상인들을 위한 장학금도 만들었다. 민수는 지방의 작은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공장 숙소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을 어깨에 태우고 환하게 웃고 계셨다. 아버지. 민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15억. 그 돈을 위해 그는 가족을 잃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다. 형제의 신뢰를 배신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탐욕은 모든 걸 집어삼켰다. 재산은 나눌 수 있어도 잃어버린 가족은 되돌릴 수 없다.